3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시민은 체포동의안 투표는 의사표현 방법이 아니라며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의사를 투표로 나타내는 것이니 그것이 의사표현이 되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투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29일 수원 북스 리브로에서 열린 강연회 중 유시민은 일베의 사회적 해악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표현의 자유는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 익명성에 기대어 도를 넘는 인격 말살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던 일베의 행태를 그 자체로 놔두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며 이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투표가 무기명인 이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적인 정리나 부당한 압력을 신경 쓰지 말고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라는 의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수준으로 모욕했던 일베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원칙이라며 관대했던 유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재명의 구속에 대해 표시한 찬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베 회원들의 인권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인권은 동일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모두 다 보장받아야 할 원칙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에 대해 유시민은 정말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겸손하지 못한 당선 소감이 이유였습니다. 이재명의 당선을 두고 여기까지라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이재명을 향해 민주당 역사상 최고의 정치인이라는 찬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재명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니 그 바뀐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무시할 만큼의 대가가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 따위 별 의미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에겐 양심의 자유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아웃 PC입니다. 네, 호고맨입니다. 이번 주도 다이나믹한 한 주였습니다. 심하게 다이나믹했습니다. 주초부터 해가지고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부터 그랬나 일요일부터 그랬나? 그 무슨 우리 녹음 끝나고 네. 일요일부터 뭐 갑자기 그 무덤? 네, 무슨 뭐 무덤에 무슨 뭐 살을 걸려고 네. 뭐 돌에다 글자를 새겨서 네. 때려 박아 놓았다고. 생명살이라고 이제 뭐 네, 보인다고 하는데 일단 그 살이라는 글자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 무속을 쓰는 살이라는 그 한자어는 죽일 살 그 살자가 아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저기 거기에서 나온 파낸 돌에 보면은 그 생명할 때 날생자에 밝을 명자에 죽일 살자를 썼단 말이죠. 한자도 안 맞아. 생명이라고 단어를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생명 살 이렇게 이제 세 글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기에는 명이 이제 이재명의 명. 아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이재명한테 뭐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제 그 이재명의 명을 쓴 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래가지고 뭐 관련자 인터뷰니까 그 민주당 대변인 누구였지? 처음에는 그거였지. 이재명이 그 얘기하고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 씨. 네, 임미애가 뭐 사람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최초의 제보자가 이제 임미애 씨인 것 같더라고요. 임미애 씨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네. 거기 가서 뭐 확인을 하고 이제 소식을 중앙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페북에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민주당 대변인 여자 대변인 또 누구냐? 글쎄요. 아무튼 이경 씨? 이경이었나 아무튼 누구한테 이제 확인을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하니까. 그거 사실은 이재명이 20일 전에 본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 보도돼가지고 그럼 이거 20일 동안 묵혔다가 지금 와서 터뜨리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일단 이게 왜 당 차원에서 나서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고 도당 위원장이 왜 나가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 설치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그게 뭐 실제로 무슨 저주를 흘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이재명 집안일 아니야. 이재명 집안에서 알아서 이재명이 알아서 하고 이재명 집안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당의 자원을 써가지고 그렇게 뭐 확인을 하고 어쩌네 저쩌네 그러고 있냐고 일단.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그 주간조선이나 조선일보였냐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
인터뷰를 땄어요. 아, 관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주 거는 경우도 없고 애초에 저주라는 거 안 건데 무당들이 그런 거 그딴 짓 하면은 그러니까 그쪽 무속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그 이제 곡성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살날리려면은 내가 그 저기 반사로 되치기 당할 각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그 실제로 이제 무속에서도 그런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 해코지 하는 굿 같은 것도 아예 안 한답니다. 애초에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거기에 쓰여지는 한자도 되게 생소하고 그 무속에 쓰는 그런 표현들이 아닌데다가 하려면 차라리 뭐 부적을 붙이든지 정하려면은 말투를 바꿔나. 네, 말투 바꾸나 그러지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이런 건 금시초문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 와중에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경찰이 알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인지 수사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래가지고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CCTV 다 털고 있고 인근 그러면서 이제 뭐 잠정 잠깐 그 보도된 거는 보면은 뭐 근래 한 1년 이상 이제 그 무덤 출입한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재명 지지자로 보인다. 네네네. 그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재명 지지자가 이재명 잘 되라고 또 이제 몰래 한 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죽일 살자로 의심받던 그 한자도 네네. 일부 보도에서는 기자라고. 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도 보도가 된 게 있어서 경찰에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지금 국과수에 뭐 그 문자 의뢰 뭐 감정 조회 그런 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지금 그 행정력 낭비하는 것 같아. 뭐 그래도 단순하니까 금방 끝나겠죠. 뭐 CCTV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자작극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애초에 그 저기 뭐야 돌아가신 그 전영수 씨 관련 이제 이야기들 좀 묻어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실제로 요거 딱 터지고 한 이틀 정도는 확 덮었거든요. 요걸로 많이 이재명이라고 구글링 당장 그날 들어가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구글링을 딱 이재명으로 구글링 해보니까 구글링하면 요즘 뉴스부터 뜨는데 이 무덤 이야기가 쭉 덮어버렸다 밀어버렸더라고 무덤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수작질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거는 막 주중 넘어가니까 또 딴 뉴스로 다 덮더라. 그렇죠. 이번 주도 그래서 참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았는데 다 못하게 됐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박수현이 또 엊그저께 또 이상한 소리를 했죠. 아, 네, 우리 영감님이 네. 네, 최근에 어쨌든 그 양산에 다녀오셨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사진도 올렸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얘기를 나눴다고. 자기가 보고를 드렸다고 하죠. 3월 예. 10일 3월 10일 날 방문을 해가지고 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뉴스 다 안 끊고 그러고 사시나? 그걸 왜 자기가 보고를 드리지? 보고 드려야 될 필요가 있나? 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민주당에 대해서 한 얘기가 네, 뭐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나가면 안 된다. 이재명 외에 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점점점 이렇게 말을 흐리셨다고. 네. 라고 박지원 씨가 예, 그렇게 전했죠. 네. 요 일단 그 뭐 대통령님이 이런 워딩의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마크를 흐렸잖아. 자꾸 무슨 일하고.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지 워딩 자체가 일단.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립을 할 수 있냐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면은 그 대안을 세우고 그 뒤에 플랜들을 세워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반대만 해가지고 반대가 먹히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단 말이지. 네네. 근데 박지원이 살짝만 뒤틀면은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죠.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으면은 SNS로도 지지자들한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예, 그렇죠. 근데 애초에 지지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였으면 저기 뭐 그 개딸들 저기 막 그 지랄할 때도 한 말씀 하실 수도 있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면은 뭐 글쎄요. 그 그냥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얘기한 것일 수도 있으려나요? 뭐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대통령님이 하셨을 것 같지가 않다. 뭐 그런 느낌 일단 들고 그동안에 대통령님이 해오신 그 행적들을 보면은 네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셨다고 해도 충분히 박지원이 의도를 비틀어 가지고 살짝만 네. 말을 살짝만 바꿔도 충분히 의도를 비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제 그 이석현 의원이 이제 어저께 트윗을 올리셨어요. 어제가 아니구나. 오늘 새벽에 오늘 네, 자정에 네. 이제 올리셨는데 요즘 정치권을 보면 자기 입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더라.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등 윗분들을 자꾸 끌어다 붙이는 분들 때문에 심히 불쾌하다. 확인되지 않는 말로 존경받는 분을 끌어들여 논란 가운데 세우는 짓은 윗분에 대한 도리가 결코 아니다. 그렇죠.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예.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제 원래 당초 계획대로면은 지금쯤 이제 오픈했어야 했는데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 4월 초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평산마을 책방이 오픈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거기에 숨은 어떤 대통령님의 의도가 이런 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방이 오픈되고 대통령님이 뭐 매일 안 나오시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가게 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접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 상황에서 박지원이 또 이런 말을 했다 치자. 그럼 우리 중이라도 누군가가 가가지고 대통령님 언제 나오시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나오시면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대통령님께서 행보가 많아지신 거잖아요. 농사도 지으셔야 되지. 그렇죠. 바쁘니까. 뭐 더 예. 바빠지니까 예. 더 이제 그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에 거리를 두시기 위해서. 그렇죠. 두 가지 포석이 다 되는 거죠. 예. 바쁘니까 괜히 그 쓸데없이 그 와가지고 그 쌀만 축내고 가지 말고 그냥 아니면 아싸리 올 거면 그 책방에서 같이 보자고 사람들이 인데서 뭐 그렇게 그런 의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읽힙니다. 평산마을에 이제 그 책방을 내신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또 어저께 그 이긴 의원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죠. 아, 네, 네. 그 몇 장의 사진을 올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공개 컷들 이재명 관련된 미공개 사진들을 이제 올리겠다고 뭐 그 뭐였지? flyhigh.kr인가 그 저기 국힘당 경선 때 네네네 그니까 예. 이준석 개라고 해야 되나? 네. 뭐 편의상 이준석 개라고 할게요. 네, 뭐 이제 뭐 천하람이랑 네, 뭐 네. 이기인이랑 등등. 네, 그 사람들이 있던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경선 끝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계속 그냥 사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저는 그 여러 장 사진 중에 그 배 씨랑 찍은 사진이 그 참 분위기 묘하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은 너무 가까워 보여요. 네, 그 이제 너무 이렇게 어깨까지 붙을 정도로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그 도시 야경을 딱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호텔 라운지 같은 데서 그게 뭐 이제 어디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보통 이제 뭐 여러 명이 찍거나 만약에 배 씨랑 이제는 그렇게 붙어 있는데 해도 옆에 몇 명 더 있다 그러면은 그럼 또 느낌이 달랐을 거야. 근데 둘이 이렇게 밤 도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패시도 볼고 얼굴 있고 세수 빡세게 하고 화장도 잘한 것 같던데 얼굴 보니까 맨들맨들 하던데 아주 그러고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김혜경이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초밥 사와라 빨리.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어제 책방에 나름대로 이제 소설을 써봤는데 이제 뭐 꼭 그 사진이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배 씨랑 이재명은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거의 그 밀착 비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좀 이제 김영이 듣기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그 실제로 그런 사진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 더 보이면은 이 봐라 이건 뭐냐고 막 이렇게 승질을 내고 따졌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이재명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라고 해서 내린 결론이 그러면은 아예 얘를 네 옆에 붙여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계속 감시하면 되니까 네 옆에 붙여줄 테니까 그럼 되겠지. 그러고 이제 배씨를 예비 옆에 붙여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사죄의 의미로 막 그 맨날 사맥인 게 아닌가. 아 그리고 보니까 그 성남시 시절에 네. 그 배 씨가 네. 그 어디 그 연수도 한 1년 갔다 왔잖아요. 미국 뭐 저 갔다 오고 그랬죠. 예, 그 연수 보고서도 안 쓰고. 네. 그것도 설마 그러니까 연수라고 그래놓고 1년 아니고 2개월인가 그러지 않았나? 2개월인가 네, 하여튼. 그것도 예. 배낭여행 갔다 놓고 무슨 연수라고 뭐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시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충분히 친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아니라 그냥 친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 배 씨도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근무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 관계는 이해를 하는데 저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적으로 거의 동료로 한 10년 이상 그렇게 지낸 젊은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결혼한 상태야. 그러면은 설령 둘이 사진을 찍게 됐을 때도 그쪽에서 이렇게 붙어도 내가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매너가 없다. 뭐 근데 뭐 평범한 매너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은 해경공이 충분히 화낼만 하다. 또 그분은 또 네. 충분히 또 그러실 만한 분이고. 아니 그리고 뭐 김기영 씨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뭐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그 배우자가 그 젊은 이성이랑 그렇게 사진 찍으면은 승질 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좀 너무 가까웠어. 네. 몸가짐을 단정히 합시다 그러니까. 1cm 정도는 틈을 줬어야지. 그리고 그 저기 모자이크를 해놨던데 이긴 씨가 이긴 의원이 그래서 그게 어떤 이제 이재명이 어깨에 팔을 두는 게 아니냐. 팔은 그냥 내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쪽 팔만 보이고 이쪽 팔은 안 보여요. 붙어 있는 쪽 팔은 안 보여요. 그랬나? 네. 배씨 어깨랑 겹쳐지는데 그 부분이 다 뭐 이게 그 배 씨의 몸에 가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 모자이크를 한 걸 보면은 이렇게 팔을 둘러가지고 어깨에 둘러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요 부분만 모자이크를 해버리면 어깨에 팔 걸쳤다는 게 티가 나니까 아예 그냥 쓱 모자이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뭐 브랜드 가리려고 뭐 목걸이 같은 거 가리려고. 브랜드를 왜 가려? 뭐하러 가려? 나는 그냥 쓸데없는 디테일. 브랜드 가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진짜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이게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자이크 깐다 막.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보존한 볼래 막 하면서. 참, 마지막은 되게 웃기네. 네. 네,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후원을 통해서 써먹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라이브하는 그날까지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존버가 제가 이제 대댓글을 달았지만은 존버가 꼭 승리하진 않습니다. 그 안철수를 보시면은 뭐 아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라이브하는 일은 아마 좀처럼 없을 것이다. 뭐 동영상은 언젠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또 그거랑 또 라이브는 또 다르죠. 그렇죠. 라이브는 네. 또 다르죠. 네. 네. 라이브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기대에 못 미쳐서 참 죄송합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네. 이번에는 또 댓글 바꾸셨네. 네. 댓글이란다. 닉네임을. 예, 시진밍님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이디어가 샘솟고 계신 걸로. 네네. 다음 주 기대되는데. 네네. 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2009년부터 14년의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트위터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입니다. SNS 계정 프로필을 보시면 카카오톡 오픈톡방 주소가 걸려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도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니까요. 많이 애용 부탁드립니다. 네. 3월 17일 날 트윗을 올리셨습니다. 왔습니다. 네, 2023년 4차 이벤트. 이거 뭐예요? 계란이 왔어요. 그거예요, 이거. 4차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댓글 이벤트가.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은 같습니다. 팔로잉, 댓글 리트윗 하시면은 자동으로 참가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상품도 이제 같습니다. 1등은 10만 원 상당의 키보드 이제 리드래곤 게이밍 키보드였나 뭐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2등은 역시 로지텍 G102 마우스, 3등은 매닉 KM330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근데 여기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핑크 민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추첨하면서 막 저기 바나나 우유도 주던데 왜 상품이 아니었냐. 그래서 이제 항의를 드렸더니만은 이제 추가를 해주셨어요. 유튜브 실시간 시청 이벤트도 있으니까
추첨 방송도 많이 참여 부탁드린다. 네, 추첨 방송은 3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네, 요거 참가하시면 이제 바나나 우유 타 먹으실 가능성이 다 되칠 수 있으니까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부터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돌아가신 이제 전영수 씨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방어 논리를 이제 많이 주초에 내세웠습니다. 보면은 뭐 대변인 이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은 이제 3월 12일 날 기본적인 뉴스조에 나와가지고 뭐 전체 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서를 지금 본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뭐 유서 내용이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맥락을 자르고 그냥 이제 내용을 왜곡시킨 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유족의 인터뷰라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는데 유족도 이제 한두 분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유족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뭐 유족 전체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정도 이제 그날 같은 날 김태현의 뉴스 쇼 이제 SBS 여기 나와가지고 유서의 정확성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고 그다음에 뭐 검찰의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발표한 내용은 또 자기는 믿을 수가 없대요. 이거는 당신이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못 믿겠으면은 지금 영상 촬영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상 촬영 취재잖아요. 그 영상 달라 그러면 됩니다. 왜 말로 믿을 수 없다고 확인할 생각을 안 해? 뭐 신뢰할 수 없다. 뭐 그 안에서 어떤 수사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 되냐고 공개적으로. 재판은 공개적으로 하죠. 근데 수사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어요. 하여튼 참 늘 해맑으십니다. 네, 상식이 없어. 아니 아나운서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왜 그래? 최소한의 그리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도 물 만큼 모아줘 세상 뭐 겪어볼 만큼 겪어본 사람이 이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나? 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3월 10일 날. 네. 3월 10일까지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게 없거든요. 자기 책임 아니라는 것만 있지. 그렇죠. 그 다음 날 3월 10일 날 낸 거 그거밖에 없지. 그리고 뭐 고현에 대해 뉴스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현 정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도의적 책임을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 도와주는 사람 뒤통수 치고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뭐 글쎄요. 그래 뭐 근데 딱히 정부에서 뭐라 그러진 않았잖아. 정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말이에요. 여당에서 뭐라고 했지. 여당에서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당 누구도 이재명만은 빌런은 없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소리 이명박도 한 소리 해도 돼. 내가 보기에는 이명박도. 네. 전두환도 한 소리 해도 돼. 지금 뒤졌지만은 죽었죠. 죽고 뭐 지금 뭐 저기 손자가 이상한 짓 하고 있긴 하던데 뭐 폭로한다고 그러고 있긴 하던데 이재명에 대해서 한 소리 못할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지구상에서. 근데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뭐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내기는 뭘 냈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뭐 발언이 그나마 좀 했다고 하면은 한 것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이 고민정 발언 이후에 나온 얘기니까. 네, 이때까지는 어쨌든 아니죠. 3월 10일까지는 그냥 뭐 이게 내 책임이냐 검찰 책임이지라고 그 얘기한 게 이게 공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끼케야 저기 그 빈소 차장 거기 다 오고. 네, 기자들 잔뜩 끌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해야 되니까 3월 13일 날 한국일보가 빡쳐서 이걸 한국일보가 빡쳐서 기사를 낸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저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이미 다 취재는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묵혀놨다 3월 13일에 터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네, 이게 이제 발인 날 장례식장 이제 발인 전에 인터뷰를 한 건데 기자들이. 네. 뭐 이제
유족 중에 한 분은 네.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이게 타 언론사에서 보도될 때는 여기에 대한 대상이 네. 그 이재명이라고 네. 네 그렇게 나왔었어요. 아, 그 이재명한테 하는 얘기라고 네, 그렇게까지 이재명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 뭐 그래서 뭐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사 인용 보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그 전영수 비서실장의 지인분은 네. 뭐 유족들은 많이 억울하고 애통해 하시고 계시고 네. 지금도 상처받고 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고인의 친척분 중 한 분은 네. 이재명 대표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사람도 아니고 이를 키우기보다는 조문 받는 게 맞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건 지난주에 저희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앞에서 계속 뻗치기하고 진상 부리고 있으니까 네. 저거 치울 방법도 없고 우리가 안 받아준다고 저러다 갈 것도 아니고 네. 어쩔 수 없다 이제 조문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대표에게 응원을 전한 것은 아니고 어렵게 왔으니까 애석하지만 감사 인사를 표한 것. 그냥 예의 차렸다. 네, 공치상 그거 예. 뭐 립서비스한 거죠. 말한 대로 말씀대로.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무슨 힘내라고 그랬다는 좀 그렇게 좀 엄포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대변인 네. 한모가 그랬죠. 근데 이제 요 인터뷰들이 대략 뭐 11일 새벽 아니면 10일 날 이루어진 내용들이라서 이걸 이제 13일 날 터뜨린 거는 12일 날 이렇게 민주당 지랄을 하니까 야 이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보면 기사 자체가. 네네. 그리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이번 주 수요일이 며칠이었지? 수요일이 15일이었나요? 뭐 그렇죠? 네네. 15일이었죠. 오늘 이제 진중권이 그 또 저기 뭐야 시사전은? 네, 시사저널 라이브 나와가지고 이제 한 얘기가 보면은 뭐 자기가 이제 아는 언론사 기자한테 들은 내용인데 이거는 뭐 최초 사망 보도 직후에 이재명한테 연락이 왔대요 언론사에. 이재명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뜸 물어보는 게 유서 있냐 없냐 이걸 확인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엔 최초 보도가 이제 대략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건 6시 40분쯤으로 지금 경찰은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는 유서가 없는 걸로 이제 처음에 이제 알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언론사에서 유서가 없다고 확인을 해줬다고 하니까 이재명 측에서 알았다 그랬대.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게 이재명 책임이냐 검찰 강압 수사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서가 없는 줄 알고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진중권은 추정을 하는 그러니까 기자가 추정을 하더라라고 진중권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기자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진중권이 좀 그 타임라인을 조립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일날 이미 3월 9일 날도 한 저녁 8시 이후에 보도를 보면은 유서가 발견됐다고 나왔어요. 유서 내용이 드러난 게 아니고 유서 내용은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서가 발견됐다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말한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측에서 그 유서 없는 줄 알고 이재명이 이렇게 세게 나갔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내용은 몰랐을 테니까요. 네. 최고위원 때 발언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서 내용 모르니까 일단은 최고위원회에서 잽싸게 지르고 그렇죠. 세게 지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급하게 문상 가가지고 수습하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유가족 잘 구슬려서 기자회견 한번 때리고 그런 그렇죠. 시나리오를 세우지 않았던가. 뭐 그쵸. 그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였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일단 선빵 질러놓고 수습은 뒤에 하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진작에 뭐 당 차원에서 사람이라도 누구 하나 보내가지고 좀 장례식장 분위기를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장례식장이 못 오게 막았다는 거는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이 대선 출마 이후로 이 전영수 씨에 관해서 아예 한번 제대로 뭐 들여다보고 뭐 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연락도 안 하고. 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빡쳐가지고 이제 와서 찾아오냐고. 근데 그럴 때 이제 하기 편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고 뭐 당 비서실이라던가 누구를 보내? 대변인 아무나 뭐 남국이를 보내도 뭐 보내겠지. 걔들이 먹히냐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전령으로 보내더라도 좀 전령으로 보낼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급해 죽겠는데 그런 거 언제 따집니까 지금. 이게 뭐 제대로 굴러가는 당이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보낼 사람이 없어요. 보낼 사람이. 냄국이. 예. 냄국이. 가. 그러니까 냉국이는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그 유족들이 보기에 아이고 씨 더 짜증나지. 상황 좀 보고 와.
참 깝깝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해도 이제 그런 걸 먼저 먹히든 먹히지 않든 그거라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 끌고 쳐들어가야죠. 그래도 그렇죠. 그게 순서가 맞죠. 네. 그 유가족분들 아무런 준비도 안 됐을 텐데 갑자기 막 개떼같이 이렇게 들고 오면 그러니까 대뜸 그렇게 기자 단을 이끌고 왔으니까 네. 한두 명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또 기자들은 또 사전에 조율됐을 줄 알고 그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그 시위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건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갔을 때만 해도. 네. 그 이래 보면 그렇게 보면 또 진짜 이래저래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 드는데 정말 천부적이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그 옛날 판교 네. 그 환풍구 사고 네. 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경기도 부지사 했던 분이 인터뷰로 잘 드러내줬죠. 네네. 이런 걸 원래 능한 사람 이거 참 양심 없는 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니까 네. 이번에도 그랬다. 뭐 아무튼 이제 이 조문이 좀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간에 모양새가 안 좋았잖아요. 자기들은 뭐 나중에 그 뭐 저기 유족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것도 다 판판이 다 깨졌고 네네.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래서 말을 바꾼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3월 14일 날뭐 당원과의 대화라는 걸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말을 살짝 바꿉니다. 뭐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는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저를 잡기 위해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실 이것도 좀 깔끔하지는 못하죠. 구질구질하죠. 네네네.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또 말 순서를 이렇게 하니까 네. 안타까운 게 꼭 자기가 안타깝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도 느끼도 내 상황이 안타깝다. 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나는 별로 책임이 없는데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네. 이런 젠장.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 족같네 그거지 한마디로. 예, 짧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참 비교가 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후에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때 당 대표까지 되시고 나고 네. 난 후라서 이제 그 전남도지사 시절부터 함께 해오던 네, 분께서 이제 그 생을 달리하셨잖아요. 그 복합기 관련해 가지고. 네, 옵티머스 뭐 네, 로비 네. 의혹 수사라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SNS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네. 글을 보면은 뭐 검찰 이런 얘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네. 네. 그리고 그냥 딱 고인과 자신의 어떤 관계, 네. 그 지나왔던 시절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떠나 보내고서 안타까운 마음, 네, 딱 네. 이런 내용들로만 글을 쓰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당시에 그게 이제 행동으로도 나타났던 게 보면은 그분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원래 일정이 당 대표니까 일정이 풀로 잡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아침 최고위 하고 나가지고 그날 오전에 이제 그 국회의장이 잡아놓은 스케줄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야당 대표랑 이제 미팅하는 거. 그거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거 참석하고 바로 12시쯤에 빈소로 이동해가지고 조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오후 일정 하나를 아니구나 오전에 그 최고위 하고 빈소로 가서 12시쯤에 조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다시 그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장 일정 그 미팅 갔다 와가지고 또 3시에 다시 조문을 하러 가셨다고. 네네.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슬프고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지금까지 보였던 주변에 일어났던 죽음에 대해서 보였던 자세랑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검찰 탓이다 이런 것도. 검찰 가우스 얘기도 안 했어요. 예. 그거 안 했다고 옛날에 열린 공감이 깠더라고. 예. 어떻게 검찰 탓을 한 마디도 안 할 수 있냐. 에휴. 그게 무슨 뭐 어디 기사에 인터넷 신문 기사에 남아 있더라고요. 예. 열린 공감 니들은 그냥 그 돈 문제나 잘 정리하세요. 얼마 전에 또 지들끼리 또 뭐 누가 때렸네 만에 그러고 있던데. 이때는 원팀, 예. 지금은 뭐 주먹도 좀 오고 가는. 지금은 서로를 쓰레기라고. 뭐 네, 달달. 절대로 이 바닥에 있으면 안 된다고. 쟤들이 지금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저 새끼들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어요. 막 서로 그러고 있어 지금. 네, 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아마 유튜브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예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당원과의 대화를 또 했죠.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제 앞서 그 말씀드린 요 이제 뭐 족같네 요 말을 한 게 이제 이날 그 3월 14일에 있었던 당원과의 대화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죠. 아, 네네.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주제를 네 가지로 잡았어요. 아프다 많이 아프다. 네.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게 원래 17년 대선 경선 때. 예, 그때 아팠죠. 네, 그때 이제 나온 말이거든요. 그때 경선 치고 나서 이 글을 올렸던가, 아마 경선 아니면 지기 전인가 중간에 올렸던가 그런 건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심하게 공격했잖아요. 이때 보면은 이재명이 정말 뭐 소주 한잔 했다고 했죠. 네, 뭐 드럽게 이제 공격했다가 그랬죠. 연락 까이니까 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글을 올렸거든. 예, 그리고 3등 아닙니까? 3등. 네. 2등도 못했잖아. 지주제 3등이라도 한 게 어디야. 물론 2등하고 3등의 격차가 크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어쨌든 3등. 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소주제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관한 입장 그다음 뭐 재보궐선거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제 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4월에 재보궐선거 있구나. 네. 재보궐선거 뭐 지선만 있어요. 지선만. 지선. 네, 국회는 없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아프다 많이 아프다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거예요. 체포동의안 그 가결표 던진 거. 네네.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그런 내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제 그 해당되는 발언들을 보면은 뭐 저는 무효 기권 이렇게 하신 분들의 충동도 이해한다. 당내에서 제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 차라리 평소에 충분히 얘기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상황이 있더라면 이런 방식으로 불신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싸우고 그래야지 이렇게 불만도 별로 쌓인 불만이 없고 빨리빨리 풀리죠. 털고 갈 수 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거는 뭐 네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애초에 그러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렇지. 그냥 개딸한테 처맞고 있게 놔뒀잖아. 아니 뭐 면전에 대고 좀 싫은 소리 하면 금방 티내는 인간이 바로 넌데 너 뭐 이재명 씨 도지사 당선됐을 때 그날 기억 안 나? 방송 전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성질 부리는 인간인데 네가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그런 인간인데 퍽이나 뭐 멱살 잡고 싸우는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반대자가 이재명 멱살 잡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사람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야. 내가 평소에 군기를 잡았어야 했는데 너무 살살했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결국 백스핀 블로우를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아이디암 세베토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고 좀 기술도 좀 쓰고 해소했는데 평소에 그냥 너무 그냥 대충 널널하게 놔뒀더니 이것들이 공기가 빠져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재명의 인성으로 보면은 뭐 이어서 이제 이 표현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 저렴한 역사 의식. 그리고 이거 하면 또 이제 정동영이 생각이 나잖아. 그렇죠. 대륙으로 가는 몽골 기병. 네, 뭐 징기즈칸의 세계를 제패할 때 사실은 소수의 기병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광활한 영역의 집단들을 빠른 시일 내에 결집된 힘으로 돌파해서 깨나갔다. 단결된 소수를 단합하자는 다수가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소리입니다. 몽골 기병은 단합 못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싶은데 이 사람들 유목민이잖아. 네네. 유목민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안 믿습니다. 언제든지 통수 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통수를 까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태무진이 징기즈칸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통수 치는 와중에 이 센 놈들은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센 놈들끼리 서열만 잘 잡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게 다고 뭐 그리고 애초에 기병들이 뭐 오르르 단합돼 가지고 소수가 오르르 몰려가서 깬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워낙 좀 유례 없는 유럽 입장에서 보기에 뭐 저렇게 싸운 놈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질적인 방식의 전투 방식을 택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전술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 유연성도 많이 발휘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잔인하게 굴었던 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점령을 하면은 그냥 어떤 데는 씨를 말려버리고 그러니까 계기면은 씨를 말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지레 겁먹게 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뭐 단합된 소수의 힘이 아니라 그 소수들이 뛰어난 소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렇죠. 그 뛰어나고 굉장히 유연했던 소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낸 거지 뭐 그 유목민들이 단합 잘해가지고 이겼다. 이거는 그냥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는 거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네. 게다가 유럽 원정 때는 이 몽골이 다수였거든요. 뭐 그렇죠. 네. 예, 유럽이 그렇죠. 오히려 각계격파 네, 당했죠. 각계격파 당하니까 예, 그렇죠. 그 유럽이 지금의 어떤 그런 국가 체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 조그마한 공국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죠. 여러 개로 분리되어 네,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냥 각계격파 당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몽골도 그 실제로 군단 하나만 간 것도 군단 한 서너 개 쪼개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네. 뭐 단합돼서 이겼대. 이건 개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전쟁사 입장에서 보면은 택도 없는 소리다. 네. 예. 뭐 그냥-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또 뭐 탄압된 그래서 이제 그 소수가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지금 뭐 저기 이재명 지지자들 퀄리티가 높습니까 과연? 퀄리티 안 나오잖아 솔직히. 그렇죠. 어쨌든 예, 단합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단합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이 상황이 언제부터 오냐부터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경선 이후부터 지금 1년 훌쩍 넘고 그렇죠. 1년 반 정도 돼가는데 이때까지도 단합을 못 이뤄냈다? 네. 지도부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무능한 이게. 거죠 사실은 네. 이쯤 되면은. 뭐 그래서 이제 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개딸들이 그래서 능력이 있냐 퀄리티가 있냐 퀄리티가 없어. 개딸들이 왜 그렇게 질이 떨어지냐. 이재명이 질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거는. 문파들이 왜 질이 높냐. 문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지자의 퀄리티라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얼마나 확장성을 지지자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결국 뭐 지지자가 뭐 예를 들어 지지자가 똘똘 뭉쳐봤자 그 뭐 몇 표 된다고 그걸로는 못 이기잖아.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비판적 사고를 하질 않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은 네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고 전략적 지지라고 이제 뭐 언론에서는 표하기도 했는데 네네. 그런 이제 온전한 지지를 네. 했잖아요. 네. 그게 비판적 사고 끝에 나온 거라고 그 전략 방향이.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네. 그 동안에 뭘 잘못했냐를 계속 반복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팅 한 끝에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지. 예. 뭐 근데 여기는 그냥 가는 거잖아. 뭐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전부 다 그 저기 그 무지성 개딸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아니긴 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에 기인한 사람들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그런 반성 끝에 이재명을 지금 이런 형태로 지지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후보야. 결국 후보 퀄리티야. 지지자의 능력 혹은 지지자의 퀄리티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문제인데 이거는 후보가 얼마나 뛰어나냐에 다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후보가 영업할 때 물건 팔러 갔는데 물건이 개판이면 영업사원 능력 아무리 좋아도 얼마 못 팔아요. 네. 일단 물건이 좋아야지 영업사원이 뛰어가지고 많이 팔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당대표 입장 정도 되면은 상황이 영 여의치 않아도 그래도 어떻게든 팔아먹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모범 사례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전혀 안 되지. 그게 안 되지. 왜냐면 퀄리티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그냥 그나마 하는 게 쟤네 때리지 마. 쟤네 김용계 때리지 마. 이 말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 때리면 내가 큰일 나. 그러니까 뭐 몽골 기병이나 칩시다. 그래서 정말 개딸들이 몽골 기병이나 칩시다. 근데 몽골 기병이 뭐 타고 다니는 말이 좋아야 되는데 기병이 타고 다니는 말이 이재명이라고 이를테면 비유를 하자면은 근데 이 말이 너무 질이 떨어져. 얼마 뛰지도 못해. 힘도 없고. 그래서 개딸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개딸한테 단결하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재명 당신이 문제라고. 그렇죠. 경쟁력 족도 없어요. 이재명의 경쟁력 누가 만들어줬어? 그 유튜버 애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야? 판타지를 이렇게 허상을 하나 그러니까요. 만들어줬죠. 판타지 세계관을 예. 만들었는데 그게 대중적으로 먹히냐고. 응? 그 마치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들이 다 이재명의 지지자가 된 것 마냥 이렇게 만들어줬죠. 네. 그래도 아무튼 뭐 이건 뭐 단결하는 만에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그냥 당신 자체가 문제라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징계청원 이야기도 이제 여기서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징계청원도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뭐 색칠하고 청원에서 망신 주고 공격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당에 단합을 해주고 적대감은 더 강화된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청원에 대한 답을 이걸로 대신했으니까 이낙연 대표님 징계청원이나 네네네.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징계 정원 그런 것들. 아니면 윤영찬 의원? 아니요, 근데 이게 좀 또 웃기는 게 네네.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한 걸 보면은 그 이낙연 대표님 징계 청원은 내려갔어요, 그냥 블라인드 처리를 했어요. 아 진짜? 예, 앱에서 이거 이제 그 아직 마감까지 안 갔는데도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또 윤영찬 의원 징계 청원 같은 건 남겨놨더라 그대로.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진정성이 없어 보여. 그래서 딱히 뭐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총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뭐 어떻게든 분열하면 안 되고 뭐 그런다고 뭐 내년 총선에서 입법부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태행의 속도나 강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있냐고 대체. 그러니까 지금 쪽수 많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지금 매주 지금 장외투쟁 하잖아요. 당 차원에서 이번 오늘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의석수 지금 170석 되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왜 하냐고 대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들 왜 자꾸 그 나오라고 뭐 버스 대절해 가지고 그 지방마다 그 지랄을 하고 있냐고. 옛날에 그 박근혜가 네. 한나라당 그 비대위원장인가 네네. 당 대표인가 잠깐 할 때 네. 그때 그 천막 당사할 때. 천막 당사할 때 그때 걔네가 소수당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동한테 깨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저기 뭐 세월호 때나 그럴 때 그때는 뭐 또 민주당이 막 120석 그랬으니까 그때도 120석 되기 전이었. 그러니까 120석 정도 했죠. 네. 근데 이제 일당이 아니었죠. 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힘이 과반 그때는 새누리였나? 그때는 새누리. 예. 그때 과반 넘어갔으니까 그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장외에서 그랬다는 이제 명분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170석이면 사실 국회가 정부랑 힘겨루기 해볼만 하잖아요. 얘네가 그러니까는 지금 그 국회에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네 그 어떻게든 이거 분위기 잘 몰아가지고 선동 정치만 생각하지. 윤석열 탄핵시켜 보겠다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 그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야 대통령이 뭐 탄핵당해서 그거 예. 뒤에 나와요. 이게.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죠. 170석 가지고 장애투쟁하는 야당은 이제 이런 야당도 처음이야 진짜로. 처음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총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딴 소리도 의미 없다. 사실은. 의석 이만큼 줬는데 좀 이지랄인데 난 지금 수준이면 민주당이 진짜 100석이 되든 50석이 되든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똑같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어느 정도 뭐 정말 국힘당한테 다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나라 개판난다. 이 위기의 시기 어느 정도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뭐 그러려면 어느 정도 그 반정부 투쟁까지는 아닌데 또 반정부 기조의 어떤 그 동력이 계속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뭔가를 지적을 하더라도 그게 정부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이 돼버린단 말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도 결국은 내년 총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이 되는 거야. 어떤 꾸준한 그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는데도 이재명이 걸림돌이 되는 거니까. 네네.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면 그 대립각이 다 방패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분리시키자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대로 견제할 거 견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그냥 이재명이 알아서 잘 해결하면 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뭐 괜찮아지면 다시 복귀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당장 우리 방송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 주초에 이제 그 약간 그 이번 주 이제 방송 내용 컨셉 잡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뭐 윤석열 그 대일 얘기에 관해서 얘기 좀 해보자고. 네네. 근데 뭐 강경원 장관 그 저기 더 미래 포럼 가가지고 강연하신 그 내용도 잡고 그랬는데 지금 다 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재명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국힘당 비판도 좀 하고 싶고 다른 뭐 저기 지방 정치 이야기 같은 거 좀 해보고 싶은데 다 못하게 동력을 이재명이 다 끌어갔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발언 동력도 이재명 쪽으로 다 쏠려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슈를 다 빨아먹고 있어요. 맞아요. 이슈도 네. 빨아먹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 다른 말이 전달이 안 되게 돼버렸단 말이지. 이재명 때문에. 그 자기가 제일 큰 리스크인데 자꾸 자기는 뒤로 빼고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잘해보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먹히지. 그렇죠. 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요 다음 날은 또 페이스북에 또 이제
요 내용을 또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뭐 내용은 그 제목으로 그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3월 15일에 이제 DC 이재명 계열에서 그 트럭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아 이쪽에서 한 거군요. 네. 예. 여기 뭐 그 부관리장가 돈 걷어가지고 막 시작했다고. 그 트럭 시위를 시작했더니만은 요 날이었나 요 다음 날이었나 또 이제 유튜버들이 그 이재명 계속 따라다니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맨날. 네네네. 뭐 잼잼 머시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따라가니까 이재명이 그 저기 의원회관 안에서 그 유튜버 보고 한마디를 하더라고. 그 트럭시 하는 사람 트럭시 주최자 누군지 알아요? 그러더니만은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전해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 되게 짜증나는 말투로. 그러니까. 근데 트럭시 안 잡은 것 같더라고. 지금 그 저희 의원 그 자기들이 그 수박으로 찍은 의원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의원들 사무실 앞에 트럭 데리고 걸어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뭐 한 4명?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뭐 비방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단합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이재명이 이번 주 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내니까 그 당 법률위원회에서 이제 웹재발을 냈습니다. 허위 비방 게시물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국짐 첩자 같은 허위 게시물 그거 이제 그 칠적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게시물에 대해서는 뭐 비방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물 등의 그러니까 형사고발 게시 중단 요청 등 모든 수단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뭐 단계는 일단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칠적은 그 본인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개딸이라고. 네, 그래서 김현정이 뉴스쇼였나? 네. 어디 나와가지고. 김현정 뉴스쇼에서는 김현정이 아니고 저기 그 김종배에 나왔고 그 전날 채널 A였나 TV조선이었나 거기 이제 그 TV 거기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만든 사람이라고 밝혔죠. 네. 이재명 지지자야. 자기 스스로 개딸이라고 밝히고.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누구야 그 뭐 헬마우스 이런 새끼들. 헬마우스? 그 사람? 그 새끼도 저기 뭐 어디 나왔더라? 그 이동형 방송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그 칠적 게시물 같은 거 지금 딴 애들에서 저쪽에서 만들었다. 그 교란하고 있다고. 뭐 잠입해가지고. 그저 분란 조장 그런 소리를 했는데. 야, 그 단계는 어떻게 할 거야? 단계는. 자 이제 그거를 그 게시물 만든 사람이 또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문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새끼들이. 네. 자 이제 법률위원회는 대응하십시오. 응. 고발해. 지금 2차 재생산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분열을 또 2차적으로 조장한 거예요. 그런 새끼들이. 그럼 그것도 고발해야지 그래. 허위사실 유포로.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로. 얼마나 하는지 보겠었는데 할 리가 없지. 못하지. 주디만 나불나불거리는 거지 이런 거 뭐. 전혀 뭐 기대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빡쳤습니다. 아, 네네. 이것도 이제 많이 또 이슈를 잡아먹었는데 이제 소점 이게 이제 이번 주 아마 그 에피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득권 정치의 부활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3월 15일날 이제 SBS 뉴스 8에서 이게 처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민주당 혁신위가 다음 80조 전체 삭제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경태가 그 이제 뉴스 꼭지 인터뷰한 걸 보면은 뭐 당원 80조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발목 잡기 조항으로 보인다. 그리고 혹은 이제 군더더기 조항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장경태가 혁신위원장이더라고요. 네. 나왜 최고위원이라서 그런 거 했더니 참나. 혁신. 네. 일단 거기서 1차 당황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당내 강경파들 그러니까 친이재명 쪽 강경파들 아니면 뭐 저기 누구의 철험의 그런 애들이겠죠 아마도.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당은 25조 2항 개정 요구를 했어요. 25조 2항이 뭐냐면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규정인데 이거를 수정을 한다.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추가로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추가로 붙이려는 단서 조항이 뭐냐면은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요즘 이제 뭐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서 윤석열을 탄핵을 시키겠다. 혹은 뭐 암살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 개딸들 통해서 뭐 계속 청원도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청원으로도 올라오고 막 네. 그랬긴 했었어요. 네. 네.
마치 윤석열 탄핵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마냥 뭐 밀어붙이면은 그 국회 통과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의석수가 되니까 일단. 그런데 이거 헌재에서 통과 안. 뭐 지금까지 윤석열이 한 것 가지고 탄핵을 못 시키죠. 100% 저는 이거 법원에서 카트 당할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뭐 대일 외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되게 이제 짜증 나죠. 짜증 나는데 통치행위예요. 불행하게도. 통치행위고 네. 그다음에 국가 이익에 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 어렵죠. 예. 네. 뭐 무형적인 손해들이 많고 뭐 네. 그러니까 뭐 차라리 뭐 그런 거는 가능할지도 모르지. 그 위안부 할머니들 네. 살아계신 분들 이제 공동으로 뭐 소송을 건다든지 명예훼손이나 뭐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걸 걸 수도 있고 손해배상은 근데 그분들 애초에 뭐 손해배상 같은 거 걸려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뭐 명예훼손 같은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풀려지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일단 불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네. 통치행위란 말이지 외교는. 그러니까 이것도 판타지를 쓰고 있는 게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칩시다. 탄핵 역풍 맞는 거지. 그렇죠. 네. 그 국힘당을 참여정부 때 여러 당 만들어 주는 거지 딱.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진짜로 가면 이거 만약에 탄핵하면은 민주당 80석 이하로 쪼그라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다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뭐 아무튼 이런 이제 헛꿈 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당헌 80도 제정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잠깐 돌아보자면은 여기 2015년 7월 13일 날 하신 발언인데 요거 아마 이제 썸네일을 쓸 겁니다. 요 발언. 우리 당 구성원 모두에게 기득권을 내놓고 희생과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고강도 혁신안입니다라고 이제 그 80조 제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본 게 우리 당 구성원 모두에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네. 의원들한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80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원들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네네. 아니면 당 최고 당직자들 네. 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인데 이걸 왜 우리 당 모두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헌신과 이제 고강도 희생을 요구하는 걸까라고 모두에게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지자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게 이 당원 80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혁신위 그렇죠. 안이잖아요. 네네. 혁신위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혁신위 구성원이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1명인가 2명 빼고 네. 전부 외부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혁신위의 위원들이 낸 혁신안이 네. 민주당을 개조해라. 이 혁신안대로 바꿔라. 이거를 받아들여라. 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것을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뭐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이제 한번 문제됐던 민주당의 당선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펼쳐졌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조항도 있고. 그 재보궐 관련해서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저는 당시에 그거 서울시장 후보 내야 된다는 거 저는 되게 못마땅했어요. 왜? 뭐 물론 그 당시에 유불리에 따르면은 후보 내는 게 이익일 수도 있으니까 결과는 제껴놓고 보고 박영선이 떨어졌지만 그 제껴놓고 보고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후보 내는 거에 관해서 지금 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를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원칙을 바꾸면 안 되죠. 그럴 거면 원칙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지켰어야 돼. 네. 예, 우리 한 번도 못 지킨 게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뭐 물론 그 당원 투표 거치긴 했는데 당시에 그 이낙연 대표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애초에. 네.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이니까 따라야 된다. 그렇게 나갔어야 하는 게 그게 옳았다는 거죠. 그게 당장에 서울시장 내줘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게 길게 보면 이익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럴수록 우리 정당성이 더 확실해지는 거니까. 당장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헌 80조 수정한다고 얘기했을 때 비판을 했는데 다행히도 개딸들이 멍청해가지고 그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때 그 사례를 들고 오지를 못했을 뿐이지 개딸 중에 좀 머리 잘 돌아가는 님 있어가지고 니들도 원칙 어겼잖아라고 만약에 그렇게 치고 놔버리면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때랑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해봤자 그걸 안 먹히는 거지. 그건 틀린 얘기지.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불리에 따라서 손해 보는 거는 감수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니까. 아무튼 뭐 어차피 놓고 아무튼 이제 뭐 당 구성원 모두에게라고 대통령님이 당시에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지지자한테 하는 얘기도 되는 거다. 그렇죠. 뭐 당원이거나 이때 당시 당원이거나 아니면 당원이 네. 되려고 하시던 네.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자기가 지지하는 의원이 이 당원에 따라 가지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희생과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이게 당원이라는 게 당내에서 돌아가는 거지 결국은 헌법이나 법률 혹은 이제 뭐 여론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니까 선을 그어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당원만 가지고 선거 못 이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당의 확장성을 어떻게든 넓히기 위한 그렇죠. 그 행위였었죠. 네. 혁신안 자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확장성을 넓히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장덕천 시장이 이제 16일날 트윗을 올리셨는데 요 보면은 뭐 좀 짚으신 게 좀 다릅니다. 관점이 약간. 그래서 왜 지금 이제 뭐 사실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당원을 그대로 놔두 80조를 그대로 놔두도 지금 단수장 붙여놨잖아요. 사무총장이 판단하에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아,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대표 직무 정지를 시키거나 말거나 그걸 결정할 수 있는데 사무총장을 당 대표가 꽂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다 이미 당원 80조는. 근데 이걸 왜 굳이 삭제하려고 하겠느냐? 근데 만약에 사무총장을 좀 교체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걸 비명계로 교체를 한다면, 그러면 좀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이재명이 설령 이제 꽂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친명계가 아니면은. 근데 네네. 마침 요즘에 민주당 더미래 포럼에서 이재명 빼고 다 바꾸라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약간 거기에 부응하는 듯한 그런 이제 제스처도 취했고, 그러면 사무총장이 정말 바뀔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잘못하면 씨발 80조에 발목 잡혀가지고 내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로 80조를 아예 날려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장덕천 시장이 트윗을 올리셨어요 16일 날. 그리고 이제 뭐 장경태가 연할 때 입장문을 냈는데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래가지고 뭐 혁신위에 들어온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다 80조 삭제도. 그리고 이거 지금 당장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천 시스템 다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또. 그랬더니 17일 날 다시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 80조 개정을 논의해서 제외하겠다. 그러면서 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제외하겠다.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비겁하죠. 애초에 이거를 왜 하겠다라고 왜 하겠다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이거 얘기해봤자 답 안 나오니까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게 어떤 이유로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 해 만에 둘 다 그냥 독단적으로 툭툭 던져놓은 거야. 그러니까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이 진짜 수백 건이나 있는데 왜 하필 그 중에서 당원 80조 그 개정을 그렇죠. 콕 집어가지고 네. 그걸 왜 얘기를 하냐고. 네네. 굉장히 어리석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장경태가 어떻게 지금 얘기해도 그냥 간보기 하다가 간 봤는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발 뺀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최근에 뭐 윤석열 정부도 네. 그 노동시간 그렇죠. 주 최대 69시간 네. 뭐 그 안을 마치 네. 이제 곧 그 행정 입법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국민의힘 통해 가지고 법안 발의할 것처럼 하다가 네. 분위기 안 좋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일단 멈춰. 뭐 대통령이 반대한다 그래서 또 입장을 냈죠. 재검토. 네. 그래서 멈춰버렸잖아요.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은 짓을 지금 장경태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못 가는 거야. 서로 못 가는 거고 사실 정부 여당이 야당 까는 것보다 야당이 정부 까는 게 훨씬 쉽고 훨씬 많이 해야 될 일인데 이 둘 다 서로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헛발들이 다 총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총선을 어떻게 지금 당이 유리한 쪽이 아니라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어떻게 수작질을 부리고 있는데 과연 그럼 다음 총선 어떻게 될 건가? 뭐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살짝 짚어봤는데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론조사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게시물이 하나 돌았는데 네네. 뭐 이해찬이 뭐 했다는 그 얘기라고 하면서 네네. 뭐 이상한 소리가 돌았죠. 대선과 지방선거보다 네. 총선이
집결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뻘소리지. 네, 20대 때는 집결이 잘 돼가지고 다수 의석을 아주 대승을 거뒀죠. 대승을 거뒀고 그 다음에 언제야? 아마 18대 얘기하는 건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치러진 총선 때 이제 박살이 났었다. 개박살 났었죠. 네, 뭐 그때 뭐 상당한 분열 상황이긴 했었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결집이 중요하다. 결집이 중요하다. 이 결집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따져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거의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념 성향 응답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도, 진보 응답자들이 어떻게 변해왔냐. 그래서 이제 미디어 토마토랑 갤럽 두 가지 조사를 한번 제가 쫙 봤는데요. 이게 뭔가 더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진보 응답자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일정 수준 이상 그 보수 응답자와 진보 응답자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대선 이전에 제가 이제 2021년 8월 정도부터 이제 데이터를 모았어요. 2021년 8월이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한창 이제 시작될 때 조금 진행이 됐을 한 1차 정도 끝났나? 1차 컷오프 정도 끝났을 때였나? 뭐 그쯤 될 것 같네요. 대략 느낌이. 그때 이 미디어 토마토 상에서는 그 중도 응답자가 제일 많긴 했는데 그래도 보수보다 진보 응답자가 더 숫자가 많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경선 끝나고 저 국민의힘까지 이제 경선이 끝나가지고 윤석열이 되니까는 보수와 진보 응답자 숫자가 역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다양한 뭐 윤석열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 다음에 그 또 뒤이어진 희경궁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은 보수 응답자가 앞선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고, 대선을 치렀고 이제 결과는 윤석열이 당선이 됐죠. 이때 그 이제 대선 직전 미디어 토마토 마지막 조사에서 보면은 재미난 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도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38.7%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6.1%예요. 그러니까는 중도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10% 포인트 이상 앞섰어요. 그런데도 졌단 말이야. 이걸로 요 10% 차이로는 못 이기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럼 이재명이랑 윤석열 차이는 어땠냐? 그 정당 말고 후보 지지율 차이.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이 앞서기는 해요. 앞서기는 했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40.7%, 윤석열이 35.8%인데 정당 지지율로는 한 10% 정도 차이 나는데 이 후보 차이는 한 5%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중도층에서 그렇다는 거죠. 중도 응답자에서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정당에 보다 이재명의 개인기가 더 약했다. 5%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더 있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진보 응답자의 윤석열 지지율이 16.5%였는데 그쪽에 끼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이 전체 지지율에서 한 2% 포인트 정도 앞서는 조사가 미디어 토마토 마지막 조사였어요. 어쨌든 진영으로 이렇게 진영 관점으로 보면은 보수가 더 득세하는 형국에서 대선을 맞이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진영을 늘리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결집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는 어땠냐? 이 분위기가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진보 응답자가 더 줄어들고 보수 응답자는 더 증가하면서 이제는 중도 응답층의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뒤진 상태로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대선 때는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나마 앞섰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는 패배 의식 때문에 줄어든 분들 그런 영향도 있죠. 사실 뭐 3월에 대선 치르고 그다음에 불과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지방선거였으니까 기가 많이 죽은 상태로 시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으로는 그게 돌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또 지방선거 이후는 어떠냐? 지방선거 이후에도 비슷합니다. 비슷은 한데 그래도 재미난 점은 굴곡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 윤석열 정부에서의 삽질들도 제법 있었고 똥볼 많이 찼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작년 11월 그때에 보수 응답자들이 엄청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나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확 줄어들었는데 그것만큼 또 민주당이 아주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었어요. 그 늘상 했던 얘기지만 네. 못 주워 먹었죠 항상.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도층이 더 네. 중도 응답자가 제일 많아지는 네. 그런 형상이 한 달 좀 안 되게 네. 지속되고 한 12월 작년 12월 들어오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수 응답자가 다시 또 진보 응답자보다 많은 상태인데 격차는 최근에 그 징용자 배상 네. 3자 변제 네. 문제 때문에 네. 다시 좀 격차는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갤럽도 비슷합니다. 갤럽도 비슷한 흐름인데 이제 갤럽은 뭐 숫자상으로는 2021년 8월에는 딱히 이제 진보가 앞서는 상황까지는 아니고 네.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하는데 대선 직전에 보수 응답자가 앞서는 상태에서 한 것은 똑같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도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다소 앞섰었다. 그다음에 후보 지지율은 갤럽에서는 윤석열이 조금 더 앞서는 걸로 나오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큰 그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네,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었고. 네네. 그래도 이제 그 대선 때 이제 투표 당일날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한 5% 정도 차이인가? 5%인가 6% 정도 차이로 중도층 응답자에서 네. 이재명을 뽑았다는 사람이 좀 더 많았던 걸로 봐서는 네. 그래도 중도에서 이재명이 앞섰던 거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될 때 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진보 응답자들이 앞서는 상태에서 대선을 맞이하셨거든요. 네. 보수 응답자들이랑 대충 이 퍼센트 차이가 약 8% 정도, 8% 포인트 정도 앞서는 상태에서 맞이를 했었고, 네네. 중도층에서의 이제 정당 지지율도 앞섰고, 네. 그 다음에 후보 지지율도 압도적으로 앞섰었고, 그러니까 이때는 또 3파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는 안철수가 2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11%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네.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정당 지지율도 뭐 국민의당이나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한 16% 정도 이상씩 차이 나면서 대선을 맞이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차이를 벌려가지고 여론조사상의 유리한 네. 그런 고지를 점령하고서 선거 당일을 맞이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이재명 당대표 아니면 이재명 대선 후보 때부터 네. 이어진 네. 일련의 흐름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이게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당대표도 압도적으로 그렇죠. 예, 당원과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성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지만 뭐 한 70 몇 프로? 그렇죠. 예, 70% 넘었었잖아요. 네. 됐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단결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호구맨님도 말씀하셨고 네. 그 트위터에 이제 뭐 왕수님 같은 분도 얘기하고 네. 막 그 뭐 정청래가 막 그 뭐 이재명 퇴진하면 안 된다가 뭐 여론 80%와 그거 그 단어 하나 딱 빼고 얘기한 거긴 한데 아주 얍삽하게 네. 민주당 지지층인데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의 전제를 빼버렸죠. 네. 80% 나온다는 거 그거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하고 하여튼 그래도 다른 조사들 대체로 한 70% 넘어요. 네. 퇴진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게 네. 그거 그냥 그 진짜로 바닷물이 더 짜진 거거든. 그렇죠. 바닷물이 네. 물이 증발해 버렸어요. 네.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더 짜지면은 바닷물에서도 이제 생명이 살 수가 없죠. 물고기도 네. 사라집니다. 이렇게 짜지면. 그렇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선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얼척없는 소리라서 네. 제가 굳이 이걸 조사하게 된 게 그 뭐 이해찬이 했다는 그 말인데 참 갈 때 됐다 이제.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결집이 굳이 또 총선이 더 중요한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그런 전국 선거는 결집이 중요하죠. 결집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결집이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후보 한 명이니까. 네, 한 명을 표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죠.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특히 이제 지선 그다음에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선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중앙당에서 특히 자원을 배분할 때 그렇죠. 그 좀 경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쏟아 부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후달리는 지역에 쏟아 부어야 되는 거지. 뭐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 단합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 얼척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선거는 총선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웬만하면 했을 것 같지가 않긴 해요. 김어준이 했나? 아니요 오늘 근데 보니까 저기 그 이해찬 이야기 나니까 잠깐 뭐 얘기를 하자면은 그 저기 왕수님이 딴지 게시판에서 보셨던데. 네. 그 오늘 이제 또 뭐 정부 반정부 집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 지역당마다 또 지령이 떨어졌어. 사람들 동원령. 동원령 떨어졌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이제 문자가 들어왔대요. 그 25인승 버스를 대절을 할 테니까 당원들 많이 참석해 달라. 근데 25명 못 태우면 버스 대절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못 채웠대. 그래서 버스 대절 취소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네. 이해찬이 그 얘기를 듣고 빡쳐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야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해찬이 다시 문자를 돌렸대. 나도 간다. 와라. 나도 간다 와라. 예. 그래서 지금 버스 25명 채운지 못 채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딴지 게시판 글이 있더라고. 네. 그렇군요. 이해찬 약발 먹힐까? 뭐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원 지지 취향이 얼마나 허수인지 이 지역에서 사람들 동원하는 것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네, 뭐 계속 뭐 지금 당원들 막 늘고 있다고 막 박시영도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뭐 권리당원 늘고 있다고. 네. 늘어봤답니다. 그것도 근데 진짜로 뭐 저기 뭐 그 스마트폰만 가입하는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유심칩만 뭐 네. 가입하는지 뭐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네. 300만 명이 모여도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 현실 인식을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 기만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지자들 기만을 자기는 안 그런 거 알면서 지지자들 기만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후자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속이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 체면까지 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정청래가 하는 거 같은 경우도 참 이런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니. 네. 자, 그래서 정청래 이야기 좀 더 해봅시다. 3월 15일 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 47.7, 국힘 지지율 38, 뉴스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이재명 37.3, 한동훈 16.4, 뉴시스 여론조사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 낮다고 방송에서 떠드는 자폭행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론조사 지금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2개 들고 와서 이러는 거고 이번 주에 떨어질만 했죠. 특히 윤석열 일본 가가지고 개판 치는 바람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고 그리고 뭐 지지율이 깡패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청래가 지지율이 깡패다라고 말할 자격이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지지율이 깡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지율 자체만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국정 지지율이 한 5%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윤석열 국정을 막을 방법 그걸로는 못 막아요. 야, 국정 지지율 95%뭐 5%밖에 안 되니까 너 국정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 거야. 뭐 그걸로 막 반정부 시가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뭐 유혈 사태 벌어지고 그럼 또 모르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니면은 단순히 지지율이 높거나 낮다고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에는. 근데 다만 지지율이 깡패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그 다음 선거까지 어떤 그 지지율이 그대로 이어졌을 때 선거에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깡패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사실은 정말 깡패인 건 선거지. 네, 지지율이 네. 아니더라. 그렇죠. 선거죠. 네. 그리고 선거 결과가 깡패인 거지. 그렇게 보면은. 네네. 그런데 민주당 어떻습니까? 대선 끝나고 나와가지고 젖잘싸했잖아. 선거 그 깡패인 결과를
현실 부정했잖아. 그리고 뭐 지선 지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젖잘싸했습니다. 뭐 지선 지고 나서 젖잘싸라는 표현을 썼었나는 모르겠지만은 지선 때는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지선 때 이재명이 선대위원장으로 나왔잖아요. 그거 졌잖아. 송영길 책임지고 도망간 건가? 송영길은. 하여튼 이재명만 얻고 다 잃었죠. 다 잃었죠. 네. 근데 뭐 김동연 겨우 하나 건졌네. 뭐 아무튼 그 상황에서도 뭐 당 대표까지 나왔으니까 그 패배에 대해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면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여론조사 결과에 선거를 2번이나 그렇게 판판이 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책임지는 자세도 안 보였으면서 지지율이 깡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자, 그래서 뭐 지지율이 깡패라는 소리를 하려면 일단 그 선거 결과부터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민주당은.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젖잘싸 소리 처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볼 것도 없네. 이재명만 쳐내면 돼. 이재명만 책임을 지면 돼 일단은. 그래도 근데 시점상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너무 늦었죠. 뭐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책임져도 책임질 수도 없어 사실. 지금 사퇴한다고 책임이 졌지나? 그것도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익명으로 보도되긴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 정성호 같은데 네. 뭐 질서 있는 퇴진론. 그 얘기도 나왔죠, 네. 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그렇고 질서인 퇴진론 그것도 그 꼼수가 숨어 있어요. 그 질서인 퇴진론에 따르면은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올연말에 퇴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근데 올연말이면 일단 룰 세팅 다 끝나고 다 끝나죠. 그다음에 그 암묵적인 공천자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꽂을 만큼 다 꽂아놓은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당대표 물러난다. 그거는 사실은 당대표 물러날만 해요. 모든 걸 다 챙길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총선을 치르잖아요. 지면은 책임질 거 하나도 없어. 책임 회피하기 더 좋은 환경이 비대위한테 떠넘기면 돼. 네, 그렇죠. 이기면 자기가 어색할 건 없지만은 자기 꽂은 사람들 다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럼 당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게 전혀 없는 장사인데 그걸 마치 무슨 희생이냐. 더구나 꼼수인데. 네네. 또 책임 안 지려는 꼼수인데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거 막 하여튼 뭐 약간의 그냥 말만 한번 나오고 보도 한 번만 되고서 이제 얼마나 그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거 받으면 등신이지. 그냥, 똥 맞는 네. 완전 패전 투수 되는 거예요. 패전 투수. 그렇죠. 그 패전 처리 투수. 네, 패전 처리 투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짧게 좀 뭐 정청래 이야기, 뭐 지지율 깡패 얘기 나오고 하니까 요걸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뭐 장경태도 지금 마찬가지고 사실 앞에 얘기했던 거. 네네. 그다음에 뭐 저기 윤석열 그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인이 그러니까 지지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요 사례를 가지고. 자, 한미 FTA 체결 즈음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얘기죠. 요때 이제 보면은 FTA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대략 이제 FTA 체결하기 1년 전 2006년 즈음이었는데 요때 이제 6월 3일 날 한국일보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FTA 찬성이 58.1, 반대가 29.2였어요. 그 FTA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막 엄청나게 이제 캠페인 그다음에 반대 시위가 많았죠. 그리고 이걸 주도한 게 영화계였어요 당시에. 네네네. 유명 배우들 총출동했어요. 거의 뭐 최민식 나오고 뭐 안성기 나오고 뭐 정우성 뭐 그다음에 뭐 문성근은 말할 것도 없고 문성근 그렇죠. 대장이고 당연히. 아무튼 유명 배우들 그 당시에 유명 배우들 거의 다 나와가지고 FTA 반대하고 막 박중훈 막 1위 시위하고 막 그랬다고. 그 얼굴 다 알려준 사람들이 그렇게 몇 달 동안 그래버리면은 인식이 확 바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여로당에서는 막 그 뭐 저기 누구야 김근태부터 해가지고 이 당시에 좀 신기한 게 정동영은 또 찬성했다 FTA. 이때만 해도. 예. 정동영이 FTA 반성하고 그런 거는 이명박한테 깨지고 나서 이 진보 쪽으로 붙었을 때 그때부터 얘기고 이때는 또 찬성했어요. 근데 아무튼 당 안에서 이제 그런 이제 진보인 하는 사람들 다 반대하고 그러면서 온갖 이제 막 그 반대 입장들 나오고 엄청나게 시위를 하니까 여론이 이제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여론이 확 깎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FTA 체결이 2007년 4월 2일 날 체결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체결 직후 그러니까 4월 4일 날 한 여론조사가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KBS랑 또 미디어 리서치랑 한 건데 요때 보면은
FTA 찬성이 51.2. 뭐 앞선 조사에서 58.1이었으니까 한 7% 정도 떨어진 거죠. 네. 근데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과반은 넘어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반대가 42.2로 치고 올라옵니다. 엄청 많이 올랐네. 네. 13%포인트가 네. 올랐네. 근데 이 13% 대부분이 다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 혹은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님은 여론을 따랐으면은 적어도 이제 내부 여론, 특히 내부 여론을 따랐으면 FTA를 안 하는 게 이득이었던 거죠. 그 정청래 말도 지지율이 깡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네, 네. FTA를 안 하는 게. 근데 일단 뭐 결론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FTA 안 하는 게 옳았습니까? 아니지. 우리 FTA 하고 나가지고 FTA 할 때쯤에 그 2만 불 시대에 이제 만다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 4만 불 가네 못 가네 그러고 있잖아. 무역 수지는 그때에 비해서 4배 정도 늘었어요 지금. 뭐 1,000만 불, 2,000만 불 시대에서 지금 4,000만 불 가네 많이 하고 있으니까 FTA 안 했으면 우리 힘들었지. FTA 안 했으면 FTA를 결국은 하기는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물꼬를 트셨고 그리고 FTA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파 정책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기에 좌파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물꼬를 트셨기 때문에 이후에 FTA를 뭐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FTA를 추가로 체결할 때 훨씬 수월하게 체결할 수 있었던 면이 있었고 일단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이때 안 했으면은 뒤에 하기 훨씬 힘들 수도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으면은. 근데 우리는 이 당시 FTA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그 되게 폐쇄적인 국가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거든요. 다른 나라도 이제 블록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FTA 맺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치고 나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이제 그런 이미지도 개선되면서 어느 틈인가 FTA의 중심 국가가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미국이랑 체결 맺고 나니까 우리도 할래,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이 먼저 들어왔다고. 미국 할 때는 우리가 먼저 제안을 걸었어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FTA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뭐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것도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중개무역 비슷하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까지 간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왜 당내 그렇게 여론이 나빴는데 특히 자기 지지자들 배신한다 소리까지 들으면서 왜 FTA를 왜 했을까? 이것도 명확합니다. 입장을 보면은 FTA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확실하게 몰라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관계자들이나 뭐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득된다는 사람도 있고 실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알 수는 없는데 FTA를 안 하는 경우는 아무도 득된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왕따 비슷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네. 수출길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네. FTA를 계속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은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할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못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증명하는 거니까요. 지금 뭐 이제 돌이켜서 보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결과를 알 수 없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예를 드신 게 그 우루과이 라운드. 네네. 우루과이 라운드 때 이때 그 막 국내 농업 다 죽는다 그러고 예. 이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를 하셨거든. 우루과이 라운드 그 국회의원 시절에.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사례를 드시면서 나도 그때 반대했는데 이 지나가 보니까 어떠냐? 그 뭐 별 문제 없다. 우리 뭐 농업 망한 것도 아니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우리가 챙길 건 챙겼다. 그렇게 보면 FTA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그걸 어떤 계기로 삼아 가지고 더 대역할 수 있는 그만큼의 영향이 우리나라는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걸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노력을 설득을 하려고 하셨고 이 사례를 보면은 뭐 지도자가 지지율을 따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자기가 확신이 선다면은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뭔가 있다면은 그때는 지지율을 배반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시킬 필요는 있는 거고. 네. 근데 민주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러니까 뭐 지지율 눈치 본다면서 보면 개딸 눈치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개딸 눈치를 보기는 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설득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냥 틱틱 정말 쉽게 정치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장경태 같은 애들 특히. 네 쉽게 정치를 하는데 결과가 안 좋죠. 네, 쉽게 하니까 안 좋은 거야.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 새끼들은 정치를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저기 유튜브 나와가지고 좀 썰 좀 풀어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니까 자꾸 왜 그 유튜브질을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번 초선들은 진짜로 이 버릇 잘못 들은 애들이 큰일 났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뭐 내년에 상당수 많이 털려 나갈 테니까. 털려 나가고 다시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또 네. 나중에 또 어떻게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게 네. 문제인데요. 그렇죠. 참 여러모로 참 그래서 깝깝합니다. 네. 이 FTA 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진짜로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 뭐 그다음에 그 결단 내릴 때 얼마나 그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되짚어보면 볼수록 참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저도 그 좌파 진영 쪽의 얘기가 꽤 설득력 있게 들려가지고 뭐 그때 당시 뭐 그 최재천 씨. 뭐. 최재천 유명했죠. 네. FTA 백서도 내고 그랬으니까. 네, 그 사람 막 법으로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런가? 제 하드 문서 폴더에 최재천의 FTA 백서 그 PDF 파일이 있어. 하여튼 뭐 허무맹랑하게 반대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름의 논리는 있었죠. 예, 다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내다보는 비전이 노무현 대통령이 보던 비전보다 훨씬 짧았던 거지. 네, 깊이가 그렇죠. 없었던 거지. 네. 하여튼 좀 약간 좀 씁쓸해지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긴 하네요. 그때 되살려 보니까. 그러니까 뭐 FTA도 그렇고 뭐 저기 비전 2050 상원도 그렇고 맞물려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도 이재명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야. 나쁜 새끼. 네, 우리가 자원을 더 투자를 하면 됩니다. 뭐 4시간씩 녹음하고 그러면 돼. 목 터져 안 돼. 네, 그러면 어쨌든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도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하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